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오듯 저에게 그런 사랑이 32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남편과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며 잘 살고 있는 주부랍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나름 사이다 팍팍 들어간 시집살이, 아니 동서에 뻗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었는데 저보다 일찍 시집 왔다는 이유로 동서가 손윗사람인 저에게 그렇게 어이없는 짓을 많이 했네요. 저라고 가만히 두고만 보는 성격은 아닌지라 동서와 같이 들이받고 싸우고 나니 속은 참 시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32살에 동네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앱 같은 게 없었기에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 시기였죠.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매일 그 카페를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눈여겨보고 있던 커피 머신이 색을 알림에 딱 떠 있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자주 마셔서 하나 구매해볼까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중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판매자가 커피 머신을 사긴 했는데 커피도 잘 안 마시고 은근히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냥 헐값에 판매한다고 사족을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내 물건이다 싶어 바로 애누리 없이 구매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커피 머신이라는 게 가격이 아무리 헐값이라고 해도 중고거래치고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 부피가 커서 택배도 불안하더라고요. 퀵으로 받자니 퀵값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직거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제가 여자다 보니 직거래는 잘하지 않았거든요.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빼고는요. 판매자도 직거래 괜찮다고 차 있냐고 해서 차가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 동네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어느 동네로 가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를 떡하니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꿀인가 싶어가지고 약속을 정하고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멀끔한 남자 한 분이 커피 머신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달려가서 아니 그걸 왜 들고 계시냐고, 바닥에 내려놓고 있으면 편한데 무겁게 왜 그러셨냐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구매자님께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 그냥 들고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거우니까 차에다가 실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라서 그냥 수레 끌고 걸어갈까 고민하다가 차를 끌고 간 것이었는데 좀 미안했죠. 먼저 판매자님께 여기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 동네 산다고 머쓱해하면서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집 앞으로 부른 거라며 10,000원을 더 깎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지금도 충분히 저렴하다고, 저도 이 동네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대답하는데 뭐 중고거래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그냥 커피 머신 들고 집에 왔죠. 며칠 동안 중고거래하면서 동네 사람 만난 건 처음이라 조금 신기하고는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금방 까먹었죠. 하루도 아니고 그거 몇 분 만난 사람을 오래 기억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쓰는 전기장판이 성능이 좋아서 애착 물건처럼 잘 쓰고 있었는데 새 전기장판을 선물 받게 된 거예요. 이참에 새 걸로 바꿔볼까 하고 하루 써봤는데 이상하게 저랑은 안 맞고 등이 배기는 것 같더라고요. 새 상품을 이미 뜯어서 한번 사용했으니까 환불을 하기도 뭐하고 어쩔 수 없이 중고거래로 팔아야겠구나 싶었죠.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딱 한 번 사용해 본 거라고 중고 카페에 거래 글을 올리니까 바로 쪽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나니 구매하겠다고 해서 택배로요, 직거래로요? 하고 물어보는데 아이디가 살짝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커피 머신 판매자님? 하고 물어보니까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도 알겠다, 퇴근하는 길에 가져다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죠. 전기장판을 차에 싣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그 남자 동네로 가서 물건을 건네주니까 저한테 커피 머신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쓰고 있다고 커피 맛이 좋아서 큰일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원두가 몇 봉지 굴러다니는데 커피 머신도 없고 평소에 커피를 잘 즐기는 편이 아니라고 저를 주겠대요. 먹지도 않는 거 내버려 둬봐야 유통기한만 다가온다고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화장실에 두고 탈취제로 쓰라고 했죠. 새 원두인데 그렇게 쓰기는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신다는데 굳이 거절하기도 그렇고 2봉지나 새 걸로 받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챙겨오긴 했는데 저도 그냥 받기만 하면 좀 양심에 찔리는 거 있죠. 그렇다고 굳이 뭘 챙겨주러 그 동네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 즐겨찾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매자를 소위 질차해놓고 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알림을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영화 예매권 2장을 올렸길래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예요. 영화 예매권은 만나서 주고받을 거래가 딱히 없는 거예요. 시리얼 번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어쩌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화 예매권이 2장이라길래 영화를 보러 갈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물어봤죠. 주말에 뭐 하세요? 하고요. 제 예상대로 뭐 별일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저랑 영화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엄청나게 당황하시면서 저랑요? 굳이 저랑 영화를? 남자친구랑 가시죠. 왜 저랑? 이러면서 몇 번이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남자친구가 없고 원두 주신 값으로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작게 케이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영화 예매권을 이미 사버렸고 이건 직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더라 하면서요. 케이크 대신 그냥 영화나 한 편 보자고 어떤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봤죠. 그때 딱 타이밍 좋게 개봉한 영화 중에 액션 영화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리즈물을 놓치지 않고 모든 편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팬인데 그 영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먼저 말을 해주니까 고맙기까지 하던데요. 저도 좋다고 대답을 하고 시간 약속을 정했죠. 나름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왔고 영화관 앞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콩닥콩닥 긴장도 되고 어색할 것 같아서 자책도 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용기로 낯선 남자한테 영화를 보자고 했지? 이거 완전 데이트 신청 아니야? 하면서요. 그분도 어색했는지 쭈뼛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순간 망했다 싶었는데 팝콘을 사러 간 뒤부터는 괜찮아졌어요. 취향이 어찌나 똑같던지 탄산음료를 오렌지 주스로 변경하는 것도 똑같았고요. 사이드 메뉴로 버터구이 오징어 사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신기해서 와, 이렇게 취향이 잘 맞는 사람도 오랜만에 본다고 영화도 어쩜 똑같은 장르를 좋아하냐고 수다를 막 떨었죠. 영화가 끝나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는데 밥 시간은 애매하고 배도 어설프게 불러서 그냥 술을 한잔하러 갔어요. 근데 글쎄 살얼음 낀 맥주 좋아하는 것까지 취향이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안주도 맥주집 가면 항상 떡볶이를 시켜 먹는다는데 그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꼭 떡볶이 안주를 먹는 타입이거든요. 동네에 좋은 친구 생겼다고 맥주집 떡볶이 당기면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하면서 말 놓고 번호 교환까지 했습니다. 어쩜 나이까지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진짜 좋은 친구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일이고 주말이고 맥주 당기는 날이라던가 심심하다던가 하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사이에 액션 영화도 2편 더 보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맥주집 떡볶이도 여러 번 같이 먹었죠. 그런데 하필 제가 전세 계약이 끝나버려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움직일 예정이긴 했는데 제가 앞뒤 사정을 다 자르고 그냥 이사 간다고만 이야기를 했죠. 아니, 글쎄 집주인이 전세금을 30%나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나가달라고. 집 없는 떠돌이가 죄지 죄 하면서 씩씩거리고 집을 구하려고 했죠. 아무튼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어디로 가냐고, 멀리 가냐고, 집 구했냐고, 안 구했으면 자기랑 같이 알아보자고, 다른 동네로 가지 말아라, 어느 동네로 갈 거냐, 자기 이제 친구 없어지는 거냐,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아니 진정하고 이제부터 집 구할 거라고 했더니 이 동네로 구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괜찮다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 빌라 전셋값은 제가 안 알아본 건 아니었는데 꽤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야, 누가 보면 우리가 연애라도 하는 줄 알겠다 했더니 엄청 당황해하면서 아니었어? 하고 묻더라고요. 귀에서 띠용 하는 소리가 절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사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거냐고. 저도 황당해서 다시 물으니까 저한테 그럼 우리 사귀자 하더라고요. 하긴 잠만 따로 잤지 연인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긴 했죠. 그렇게 어이없게 연애를 시작하고 이사는 같은 빌라는 아니고 그 빌라에서 좀 더 가까운 원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화관 데이트를 한 이후로 9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연애한 지 2년이 좀 더 지나 우리 둘은 35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랑 중고거래로 시작해서 결혼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의 스토리가 있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주 복작복작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무려 위로 형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막내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가운데 끼인 4남매 둘째였어요. 물론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우연히 저랑 연애하는 걸 알게 되셔가지고 그간 몇 번 만나 뵙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 집에서 같이 밥 해먹고 쉬고 있는데 반찬을 전해주시러 형님이 오신 거죠. 그때 딱 들키고 말았고요. 형님은 우리 둘째 도련님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다면서 저한테 잘해줄 테니까 시집 오라고 저를 막 꼬드겼어요. 저는 무척이나 외향적인 형님의 성격 덕분에 결혼 전부터 아주버님네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형님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기도 하고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으신지 정말 해주는 반찬들 제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형님을 만나 뵙고 결혼 생각이 좀 더 굳어졌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좋은 손윗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랫사람들도 참 바르고 곱겠다 싶었거든요. 인터넷에 워낙 나쁜 시댁, 못된 시댁만 존재하니까 결혼에 대해 겁이 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도 꽤 꽉 찼으니까 결혼을 하긴 해야 하고 형님만 보면 전혀 무서울 것 없는 시댁이겠다 싶었던 거죠.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사고 쳐서 결혼을 4남매 중에 가장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서가 있었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된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시모보다 무서운 동서는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아니 형님도 계시고 막말로 어린 신우도 있고 시모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해봤겠어요. 우리 형님이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싫은 소리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천사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시모가 시키는 반찬 심부름도 다니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숟가락을 턱하니 얹는 게 동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시조카를 데리고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서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애는 뒷전이고 저한테 이것저것 따져 묻더라니까요. 시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저한테 혼수는 어떻게 해올 거냐부터 시작해서 예단은 얼마 줄 거냐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아니 쟤는 누군데 저러고 있지? 뭐 저런 게 다 있지? 하는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웃긴 게 집안에 동서를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따로 물어봤죠. 아니, 낄 때 안 낄 때 구별도 못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네 집이 좀 잘 사는 집안이라 시댁에서도 함부로 못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드리고 있대요. 형님네는 왜 꼼짝도 못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동서네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서 동서한테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위기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끼리 뭐 동거래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약점 잡은 사람처럼 군다는 게 영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집안에서도 남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는 동서의 갖은 간섭을 무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는데 시댁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는 않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에 밥 한 끼는 꼭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에 제가 음식 솜씨는 별로지만 그래도 거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식구만 해도 벌써 시부모님의 형님 댁에 우리의 동서에 신우까지 다 합치면 10명이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일찍부터 만나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 손질도 하고 양념장도 서로 맛보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동서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형님한테 조심스럽게 동서는 언제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형님이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일을 거들기 전까지 형님 혼자서 상을 다 차리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셨다고요? 하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내남매까지 어찌나 입맛이 제각각인지 준비해야 할 반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신우는 시간 좀 지나니까 철썩 달라붙어서 일을 돕더라고요. 형님이랑 제 눈치 쓱 보더니 이번에도 그 여우는 안 오는 거야? 하는데 형님이 웃으면서 원래 그랬잖아요 하대요. 딱 봐도 동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어디로 치우치게 행동하는 것도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요. 점심시간 딱 맞춰서 상을 대충 차리고 치울 거 치우고 하고 있는데 동서네가 두 손 무겁게 엄청 많은 선물을 사들고는 저희 왔어요 하더라고요. 한우랑 과일이랑 시부모님 드실 한약이랑 무거워 죽는 줄 알았다면서 앓는 소리 내면서 생색을 내더라고요. 저랑 형님이랑 신우랑 3명이서 상 차리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부모님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 건지 나와보질 않대요. 한참 뒤에 식사하세요 하고 부르니까 그제야 슬그머니 나오더니 한우 상자 딱 들이밀면서 저보고 구우면 된대요. 제가 네? 뭐라고요? 하니까 이거 구워 먹으려고 사온 거니까 구우시면 된다고요 하는 거예요. 아니 동서가 사온 거면 지금이라도 동서가 구워. 형님이랑 신우랑 우리가 다 밥상 차렸는데 이거는 동서가 해도 되잖아. 불판 가져다 줄게. 돈 내서 한우 사온 사람이 굽기까지 해야 돼요? 동서는 우리 집 식구 아니야?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올렸으면 몰라도 준비 다 됐다고 하니까 그제야 나와놓고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동서가 굽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입을 삐죽이면서 쪼르르 시모한테 달려가서는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둘째 형님이 글쎄 저보고 고기를 구우라고 시키네요. 저 서러워요. 제가 일이 바빠서 늦게 온 건데 그래서 선물까지 다 사온 건데. 제가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형님이 슬그머니 오시더니 내가 구울게 하면서 주방으로 한우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시부모 포함해서 남은 사람들은 전부 식탁에 둘러앉아 있고 신우가 보다 못해서 저도 같이 구워요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앉으라는 시부모의 말에 그냥 일어났죠. 저만 일어나기 고가워서 동서한테 이왕 하는 거 같이 구우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인상 팍 쓰면서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라고요. 예,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돈 턱턱 갖다 바치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우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니? 그 소리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빤히 시모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제 눈치를 싹 보면서 우리 마누라 밥 먹을 때 같이 먹을래 나도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형수님 저도 같이 구울게요 하는데 저는 그냥 고기나 굽고 있기가 싫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동서도 너무 얄밉고요. 그래서 지갑에서 미리 시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준비했던 돈을 시모 앞에 딱 내려놓고 말했죠. 저도 돈 턱턱 내놓으니까 고기는 나중에 구워도 되는 거죠? 형님, 신우,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고기 구워오라니까? 돈 턱턱 갖다 바치면 고기 안 구워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히 꼬락서니를 바라보고 있던 신우와 형님을 끌고 왔죠. 우리 남편만 부엌에서 우물쭈물하길래 당신 밥 안 먹을 거냐고 그럼 당신이 고기 구워와 하면서 웃었어요. 우리 남편도 제 성격 아니까 그럴까 그럼? 하면서 부엌에서 고기 구워올 준비하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고기 구워오라고 했니? 뭐 어때서요? 다 똑같은 부모 자식들인데. 누구는 고기 굽고 누구는 밥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도 저 귀하게 키우셨는데 시댁에서 밥 한 술 못 두고 고기만 구웠다고 하면 속상해 하실걸요? 그랬더니 시모는 주름진 미간을 펼 줄 모르고 계속 신경질을 내고 계셨어요. 보다 못한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말 잘했다. 식사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밥 먹고 그럼 안 되지. 고기는 나중에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와서 밥 먹자. 그네도 우리 딸도 어서 앉아서 밥 먹어. 시무랑 동서만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딱 째려보는데 둘이 짝짝꿍 맞춰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로써 제대로 알게 되었죠. 저 두 사람이 시집살이의 원흉이구나 하는 걸요. 시부모한테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매달 시모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아주버님 사업이 오락가락하셔서 용돈을 꾸준히 드리지 못했던 거지. 그래도 돈이 좀 되는 달에는 용돈 드렸더라고요. 신우야,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돈을 모아야 할 시기니까 딱히 챙기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랑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제가 길을 펴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한 달에 50만 원씩 정도 용돈 드리는 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전문직이고 저도 중견기업 과장이었으니까 그 정도쯤은 해드릴 수 있다고 딱 계산이 나온 거죠. 어차피 애 낳기 전까지야 크게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었고요. 저도 동서처럼 시모한테 매달 용돈을 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던 거죠. 형님네도 동서네한테 돈 빌렸던 거는 사업자금 구멍난 거 메꾸느라 5천만 원을 빌렸던 건데 꽤 많이 갚아서 반절 조금 넘게 남았다고 했어요. 형님이 돈 때문에 너무 기죽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게 막 형님이랑 끈끈한 정을 나눠서 그렇다기보다는 동서 하는 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첫 명절이 어영부영 끝이 나고 3월이 되었어요. 3월이 되니까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동서가 단톡방에다가 글을 띡 하나 올리더라고요. 시조카가 이번에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가족들 모두 입학 선물을 준비하라고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집도 잘 산다고 하더니 뭘 그렇게 못 받아가서 안달인지, 진짜 잘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저한테 무슨 쇼핑몰 링크 하나를 보내주면서 확인해 보라길래 보니까 무려 40만 원짜리 책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한테는 글쎄 아가씨 돈 별로 없죠? 하면서 봐줬다는 듯이 시조카 옷 한 벌이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네한테는 바라는 거 없으니까 돈이나 하루빨리 갚으라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시댁 식구들 전부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할 말인가요?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0만 원 맡겨놓은 사람처럼 군다고 그냥 필통이나 하나 사드릴게요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호들갑 다 떨면서 둘째 형님 필통이 뭐예요 쪼잔하게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서 나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 냈던데 내가 4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돈도 많으면서 나한테는 10만 원 쓰고 지금 4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고 그러는 거냐고 양심 없다고 웃는 이모티콘 써가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아니 막내 며느리야. 둘째네 결혼할 때 100만 원 축의금 했다고 하지 않았니? 하더라고요.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저한테는 10만 원을 축의해놓고 100만 원 냈다고 거짓말이라도 쳤나 봐요. 동서가 당황했는지 한참 단톡방에서 말없다가 수표를 헷갈렸나 봐요. 100만 원짜리 넣은 줄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헷갈릴 턱이 있겠어요? 10만 원을 수표로 넣었으면 몰라도 5만 원짜리 2장 넣었던데. 그래서 5만 원짜리 2장 넣었던데요? 요즘 수표는 노란색인가? 하고 보냈더니 동서가 아예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 한 방 먹여가는 사이에 저랑 동서 사이는 점점 나빠졌죠. 그런데 그럴수록 신우랑 형님이 제 편에 딱 든든하게 서주더라고요. 둘 다 동서에게 당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저한테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시부모님은 이런 조악한 거짓말과 술수에 넘어가나 싶더라고요. 신우한테는 은근히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고 그렇게 클럽이랑 나이트만 다니냐고 시모 앞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SNS에 놀러간 사진을 올렸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나이에 그렇게 놀러 다니냐고 남자친구가 혹시 늑다리 부자고 그런 거 아니죠? 하면서 농담이에요 했다는데 신우 입장에선 그게 농담처럼 들리겠냐고요. 시부모님이 그 이야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신우 늦게 다니지 말라고 통금 바로 정해버리고 외출 금지까지 시키고 난리를 쳤대요. 글쎄 동서랑 들이받고 싸우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동서가 야실야실하게 시부모 부추겨서 신우를 곤란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질염이 자주 생겨서 사실 여자들은 감기 같은 거잖아요. 치료만 제때 받으면 되는 가벼운 염증인데 그것 때문에 산부인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 병원이 동네에서 꽤 큰 산부인과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한 동네를 사니까 동서를 마주친 거죠. 시모한테 가서 신우가 자꾸 산부인과 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애먼 짓만 안 했으면 갈 일이 없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는 처녀 때 산부인과 안 가봤다고 하면서요. 시모가 아니라고 제 아파서 다니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의미심장하게 신우가 뭐 괜히 아프겠냐고 했대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다고요? 괜히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얼굴로요. 신우가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동서랑 완전히 등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SNS에 친구들이랑 어디 좋은데 놀러가면 단톡방에 괜히 시비를 건대요. 신우, 새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산부인과 간 거예요? 이러면서 시부모님이 정말 오해하게요. 진짜 골 때리지 않나요? 형님한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더라고요. 돈 빌려준 거를 빌미로 시댁에 무슨 행사나 일만 있으면 형님이 하세요. 형님은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하면서요.
돈 빌려준 게 재작년인데 그때부터 명절만 되면 딱 밥 시간 맞춰서 오고 일은 하나도 안 한대요. 조카 생일만 되면 이자 갚은 셈 치고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난리를 치는데 웃긴 게 이자까지 갚으면서 돈 갚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형님네가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중이라 아이를 가지는 걸 점점 미루게 되나 봐요. 그랬더니 시부모 부추겨서 형님네 불임인 거 아니냐고, 속아서 결혼시킨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 가서 불임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애를 왜 안 가지냐고 일일이 참견을 한대요. 시모가 그 말에 또 혹해서 시모 손잡고 산부인과 가서 불임 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형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억울했는지 막 우시더라고요. 와, 진짜 못된 년이다. 이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이거 다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혀 몰랐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도 저렇게 뻗대냐고 물어보면서 당신은 참지 말고 들이박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하지 않냐고 절대로 참아주지 말래요. 아니나 다를까 새학기에 그 난리를 치고도 어린이날 되니까 또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아이라고는 우리 딸 하나뿐인데 다들 선물 하나씩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형님네는 전집 세트 몇십만 원짜리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면서 우리 보고는 아이 침대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프레임만 80만 원짜리 침대를 보내면서 우리 딸이 이게 마음에 든대요 하더라고요. 신우한테는 우리 신우는 돈 없으니까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보내고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우리 집안에 손주라고는 하나뿐인데 선물 좀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집어서 둘째 너는 새학기 때 입학 선물도 안 사줬잖아 하는데 제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80만 원이나 하는 침대를 선물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우리 남편 어린애 취급하시면서 어린이날 선물은 안 주세요? 저희 침대도 불편한데 이번에 받은 브랜드 침대가 600만 원이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로 하나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말이 쏙 사라지대요. 그때 신우가 막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래, 엄마랑 아빠가 자식들 선물 챙겨줘야지. 나는 그럼 디사 헤어드라이기 사줘. 80만 원짜리. 그 말에 아주버님도 쌓인 게 있었는지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현금으로 주세요. 우리 와이프 못 가지요. 시모랑 동서만 입 꾹 다물고 숫자만 사라지더라고요. 시부가 나서서 어린이날 같은 건 부모가 알아서 챙기고 우리 자식들은 자기가 용돈 주겠다고 10만 원씩 송금해 주시더라고요. 신우랑 형님이 저한테 따로 톡이 와서는 사이다 마셨다고 덕분에 10만 원 용돈 생겼으니까 커피를 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게 됐죠. 그동안 서러웠던 이야기도 술술 해주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도 동서가 저희한테 또 고나리 짓 하면 제대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명절을 기다리던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완전 경사 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토요일 오전에 급하게 출근을 해야 해서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리를 잡긴 했지만 조금 불안하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많이 움직이지 말고 유산 방지 주사 한 대 맞고 가라고요. 그래서 주사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안정기를 찾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명절이 왔고 남편이 저한테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시모가 갈비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핏물은 빼놨다고 저한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랑 저랑 갈비찜 양념을 하고 있었죠 뭐.
제가 아직 입덧을 하기 전이라서 그렇게 티는 안 났거든요. 신우는 막내 올케는 언제 온대? 하니까 시모가 대수롭지 않게 친정 갔다가 오겠지. 걔 바쁘잖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 없는 사람처럼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도 친정 갔다 올걸. 이랬죠. 일부러요. 그러니까 시모가 도끼 눈을 뜨면서 명절에 무슨 친정을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는 왜 친정 먼저 가는데요? 하니 시모가 걔는 친정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니까 그거 챙겨오려고 일부러 먼저 가는 거야 하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원. 밥 다 차리고 나서 남편이 슬그머니 저한테 오더니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끄덕였어요. 동서네가 그때쯤 도착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동서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 제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하면서 입을 여는데 딱 봐도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뭔데요? 하니까 저한테 어머 이걸 물어봐도 되나?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둘째 형님도 혹시 불임, 난임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 산부인과 갔는데 둘째 형님이 주사실 앞에 딱 있길래 그 주사실이 원래 시험관 할 때 주사 맞고 그런 데잖아요. 애가 잘 안 생기시나 봐요? 여보, 우린 진짜 축복이다. 애가 먼저 딱 들어서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동서를 빤히 쳐다봤죠. 진짜 일부러 저러는구나. 어이가 없었고요. 아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어떡해요? 손주라고는 저한테서만 보시겠어요. 진짜 치사하게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들도 아니고 딸이면서 무슨 유세를 저리 떠는지 남편이 화가 나는지 한마디 끼어들려고 하는 걸 제가 딱 말렸죠. 뭐야, 진짜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어찌 된 게 멀쩡한 애가 없어? 오호, 애들이 제일 속상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 셋째 너도 분위기 봐가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온 가족이 동서를 쳐다보는데 혼자 뭐 어때서? 하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신우한테도 맨날 말하잖아요. 여자가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형님들처럼 임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니까요. 갑자기 신우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빤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부들부들하는 형님을 끌어안고 동서한테 한마디 하셨죠. 보자 하니까 재수씨 말이 심하네. 우리가 돈 좀 빌렸다고 유세를 떨어도 유분수지. 지금 손윗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이 손윗사람 같아야 뭐 손주를 떡하니 안겨준 것도 아니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형님들이 하셔야 할 의무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쥐고 막 뭘 하시더니 서방님한테 휴대폰을 확 들이미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돈 빌린 거 다 보냈다. 그러니까 다들 적당히 합시다 좀. 손주는 우리도 앞으로 노력할 거니까 너네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엄마도 그래. 돈이면 단 줄 알아? 며느리들 앞에서 돈 가지고 줄 세워 차별하는 거 그거 진짜 별로야. 나는 앞으로 이딴 집구석에 명절이랍시고 오는 거 그만 둘련다. 당신도 여기서 이 꼴로 일하지 말고 친정 가서 푹 쉬어. 그게 낫지. 그러면서 박력 있게 아주버님께서 형님 손 떡하니 잡고 옷 챙겨서 나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놀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둘째 서방님네는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형님, 저희도 이제 명절에 친정에만 가려고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동서, 내가 산부인과 간 게 왜 난임에 불임이라서 간 거라고 생각해? 나 임신해서 간 거야. 유산방지 주사 맞으러. 그러는 동서는 왜 산부인과에 갔어? 임신한 것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라면 추잡한 짓 저질러야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는 거 아니었어? 혹시 동서 서방님 몰래 바람 피우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동서가 완전 얼굴 썩어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러 간 거라고 소리를 꽥 지르대요. 그래서 저도 난 그런 거 몰라요 하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떻게 알아? 신우이한테도 그랬다며. 산부인과에 그냥 가겠냐고. 다 그렇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냐고.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동서 입으로 한 말인데 기억 안 나? 사람 하나 이상한 꼴 만들더니 동서는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러 갔다고? 동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네. 그러니까 신우가 뒤에서 작게 저한테 나이스 하고 외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서방님 얼굴 썩어서 야, 너 바람 피워? 이러면서 동서한테 소리치고 시무 얼굴 정말 사색되고요.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보면서 둘째내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끄덕였죠. 병원에서 유산방지 주사 맞고 푹 쉬랬는데 여기 와서 내내 일을 시키셔가지고 몸이 좀 힘드네요. 저도 앞으로는 형님네처럼 명절에는 친정 가서 쉬는 게 좋겠어요. 동서만 예뻐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동서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시모가 당황해하는데 남편이 딱 제 말 끝나기 무섭게 외투랑 가방이랑 챙기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아니 지금 어딜 가냐고 붙잡으니까 손 딱 뿌리치면서 장모님 댁 가서 쉬는 게 좋겠다고 하잖아 하면서 시모를 싸늘하게 보더라고요. 시부는 묵묵히 식사하시면서 신우랑 대화하시고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동서랑 시무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렸죠. 저랑 남편이 나가니까 아주버님네도 뒤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진짜 친정가? 진짜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가 쏙 따라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너는 어디 가냐 하니까 여기 있어봐야 잔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올케 언니 때문에 속 진짜 뻥 뚫렸다고 친구 집 갈 거래요. 저한테 쌍따봉을 날리면서 막내 올케 표정 썩은 거 처음 본다고 진짜 둘째 올케 대박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으쓱하대요. 결국에 정성껏 차린 밥상은 맛도 못 보고 친정으로 가게 됐죠. 나중에 남편이 시부한테만 따로 연락해서 난리치고 나와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대요. 명절에 방문 안 하겠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가 잘했다고 한마디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우리 다 뿔뿔이 친정으로 흩어지고 난 뒤에 동서랑 서방님이랑 머리채를 잡고 싸웠대요. 글쎄 산부인과에 왜 갔냐 진짜 바람났냐 하면서요. 동서는 여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라고 암검사를 받으러 간 거라고 하는데 서방님은 그동안 동서가 한 말 있으니까 못 믿는 거죠. 신우의 산부인과 갔다 왔다고 난리칠 때 기억 안 나냐고. 신우 그래서 외출금지 당했던 거 모르냐고.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그런 데를 가는 거냐고. 네가 한 말도 기억 못하냐고 서방님이 동서를 쥐잡듯이 잡았대요. 동서는 억울해서 시모한테 편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모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거죠. 얼마나 고소했게요. 뭐 암검사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입을 왜 그렇게 놀려서 자기가 뱉은 말에 발목을 잡히는지. 그 뒤로 시모가 저한테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을 보내주겠다, 영양제 챙겨주겠다 하는 거 홀랑 받아먹었죠. 제 뱃속에 아이가 아들인 거 알고서는 뭐 선물을 샀는데 집에 갖다 줘도 되냐, 애는 잘 크고 있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난리 법석을 치는데 솔직히 시모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서 다 됐어요 했어요. 어디 우리 애 한번 만나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지 시부가 남편한테도 절대 봐주지 말라고 연락을 하셨대요. 시모가 매일 내 손자 하면서 울고불고 한다고. 그러길래 왜 셋째 며느리만 그리 차별하고 들었냐고 한 소리 하셨대요. 저는 출산 무사히 마친 뒤 지금까지도 명절 첫날 점심만 딱 시댁에서 먹고 친정으로 가서 쉬어요. 형님네도 제 시간 맞춰서 밥 먹고 친정으로 가시고 신우는 결혼해서 지금 다른 지방에 가 있어요. 아,
동선에는 그 뒤로 저랑 형님 눈치 보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후식 내오고 그러고 있죠. 시모가 동서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흩어진 거라고 난리를 치셨나 봐요.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동서가 서방님 몇 년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다더니 이혼은 싫은지 완전히 기죽이고 살고 있더라고요. 형님네도 제가 아이 낳고 2년 뒤에 시험관 성공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아들 없는 동선에는 그 뒤로 진짜 기도 못 펴고요. 시모는 손자들 한번 보겠다고 저희 눈치 보시는데 진즉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사람은 참으면 호구돼요. 참지 말고 들이박아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지옥 같다던 명절이 이렇게 편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들이받으면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10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쓰럽게 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서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보든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불쑥불쑥 화도 나고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울감에 빠질 때도 많았답니다. 이혼하기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보니 비로소 내 삶을 찾은 듯해 도리어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난 얘기부터 하자면 대학교 시절 신입생 때로 거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 학원, 집만 뺑뺑이 돌면서 공부에만 찌들어 살다가 자유분방한 대학생이 되어 모든 게 새롭고 기대에 부풀던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유로움에 취해 매일매일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는데 그중 가장 기대가 되었던 것은 단연 동아리였답니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동아리 홍보하는 곳을 기웃거렸는데 그중 등산 동아리인 산악회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본래 에너지가 넘치고 움직임이 많은 활동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왕이면 정적인 분위기보다 동적인 분위기의 동아리를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산악회라니. 어렸을 때 잠깐 경험해봤던 클라이밍 생각도 나서 망설임 없이 바로 가입했답니다. 산악회에 가입하고 보니 여자 학우들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데다 여자 신입생 등록은 저뿐인 게 아니겠어요? 저야 뭐 성격 자체도 활동적인 데다 중성적인 이미지도 강해서 남자 선배들이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고 선배들도 여자 신입생이 한 명이라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동아리 활동은 정말 대학 생활의 꽃이 맞더라고요. 산악회는 모임도 활동도 많은 동아리였어요. 시기별로 등산 일정이 정해졌고 준비를 핑계 삼아 매일같이 동아리방에 모여서 놀다가 술자리로 이어지는 날이 다반사였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마주치다 보니 선배들과 격이 없이 편하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중에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술자리가 파하면 매일같이 저를 바래다주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정민우였고 군대 다녀오고 2학년으로 복학한 선배였어요. 처음에는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만 바래다 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모임이 아닌 날도 저를 바래다 준다고 기다리는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니 나를 좋아하는 건가 생각했죠. 역시나 어느 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민우 선배가 좋아지고 있을 때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 내내 민우 선배와 매일같이 얼굴을 보면서 연인 사이로 지냈어요. 어느 연인들처럼 중간중간 싸우면서 헤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곧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었네요. 성격적인 부분들은 꽤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관심사는 달랐어요. 민우 선배는 성적이나 스펙보다는 남자는 인맥이라며 대외적인 만남이나 모임 등을 신경 쓰는 편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하는 여성을 동경하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내내 학업 성적과 스펙 쌓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선배가 먼저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어요. 작은 회사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이 힘들지 않아서 잘 다니더라고요. 다음 해에는 저도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는데 성적도 좋았고 그동안 쌓아온 스펙이 있어서 누구나 알만한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무난히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회사 최종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배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는데 선배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너는 취업도 유난스럽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한 데 들어가지 그런 이름 있는 기업은 사람을 갖고 논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투덜거리는데 선배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네요. 회사 생활은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도 좀 적응이 되고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입사 1년 차가 되었을 때는 회사 생활에 재미가 붙더라고요. 물론 민우 선배와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만나면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헤어질 생각도 못하고 그냥 편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더니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르게 되는 날이 점점 잦아졌어요. 그리고 본래 월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혹시나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역시나 임신이었답니다. 이대로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휴관이 육아 휴관이 써야 할 테고 그러면 몇 년씩 경력이 단절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잠시 망설임도 있었지만 바로 민우 선배를 만나서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임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당장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 안 해? 같이 가진 아기를 겨우 네 커리어 때문에 낳지 않겠다는 게 이기적이지 않아? 겨우 회사라니? 내가 회사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회사 적응한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이대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지금까지 내가 일한 건 다 소용이 없게 되잖아. 그리고 돈은? 선배 혼자 번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가 될 것 같아? 넌 날 뭐로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 넌 애기 낳고 키우다가 천천히 다시 일하면 되지. 그때가 제 나이 25살이었어요. 25살에 결혼해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싫었지만 선배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오래 만난 사이라 애정이 식었을 법도 한데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는 걸 보니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는 선배와 연애할 때부터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편하게 지냈던 터라 신혼집은 시댁과 5분 거리로 시부모님이 구해주셨어요. 시모는 그저 아들 하시는 보통의 아들 엄마이셨고 시부는 선배를 좀 못마땅해 하셨어요. 선배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정말 사업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자유롭게 환경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회사의 조직적인 분위기를 싫어했고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유야무야 다 퍼주는 성격이라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남편은 집에서는 가정적인 모습이었지만 결혼 전과 다름없이 무슨 모임이다, 누가 불렀다 하면서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올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아이 낳으면 달라지겠거니 하고 믿고 두었는데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헬스장을 인수받아서 자기가 운영해 볼 거라는 폭탄 선언을 던지더라고요. 한참 윗기수인 산악회 선배가 본인이 하던 헬스장을 헐값에 넘길 테니 네가 인수해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떻냐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헐값이라도 당장 모아둔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매달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면 나도 회사를 쉬어야 하는데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생각해 봤냐며 말렸어요. 그 선배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헐값에 인수하려고 던지는 거지. 그 사람도 장사가 잘 되면 헐값에 던지겠냐? 당신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어쩌려고 그래? 매달 회사 월급만큼 꾸준히 벌어다 줄 수 있냐고. 뭐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내 생각해서 특별히 나한테 던지는 거야. 회원수도 꽤 있고 수완도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망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선배 와이프랑 해외에서 살기로 했단다. 장사 잘 돼서 돈 모아가는 거거든. 내가 생활비는 못해도 100만 원씩은 줄게. 서방님 앞길 막지 말고 바가지 좀 작작 끌거라. 남자가 사업하는데 옆엔 내가 웬 큰 소리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 애도 낳는데 새 식구 생활비로 100만 원이라니. 이 사람이 과연 생각이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사야 할 아기용품이 산더미고 돈 나갈 구멍도 앞으로 더 있을 텐데 남편은 지금이 아니면 자기한테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꿈까지 들먹이더라고요. 나 원래 헬스장 사장님 되는 게 원래 꿈이었어. 너는 돈 때문에 네 남편 꿈을 꺾고 싶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렇게 돈 해야겠어? 이 옆엔 내가 돈에 정신이 나갔구먼. 뭐? 돈에 정신이 나가? 당신이야말로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꿈 타령이나 하고 싶어? 나는 뭐 꿈이 없어서 이러고 있니?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팀 리더 되는 게 꿈이었다고. 당신이 아기 낳자며 돈 걱정하지 말래서 결혼한 거잖아. 그렇게 왕창 싸우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칠 동안 남편이랑 말을 끊고 지냈답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자기 뜻대로 회사에 사표 내고 대출받아서 헬스장을 인수해버렸더라고요.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입덧도 심하고 아침이면 몸이 붓고 밤이면 다리가 뭉치고 수시로 허리가 아파서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나면서는 갈수록 출퇴근이 힘에 부치면서 가급적 출산 휴가를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요. 하지만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아기 낳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휴가를 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늘었는데 남편은 애초에 약속했던 100만 원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헬스장 운영비에 인수할 때 받은 대출금의 이자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통보를 해오는데 책임감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속과 다르잖아. 못해도 100만 원씩은 갖고 온다며. 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야? 누군 갖고 오기 싫어서 안 갖고 오니? 아직 생각만큼 매출이 많이 없는 걸 어떡해? 헬스장을 굴러가야 하고 대출금 이자도 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돈이 없다고. 당신이 뭘 잘했다고 소리 질러? 너는 매달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니? 그런데 그마저도 안 갖다 주면 기저귀랑 분유는 어떡하라고. 애를 굶기라는 거야?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다 있어. 우리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바로 옆에 엄마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마치
남의 집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몰라라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들은 남편 보험금과 저와 제 아이의 보험금까지 대신 내주고 계셨어요. 보험금뿐만 아니라 아기 낳고 몸보신해야 한다며 비싸게 한약도 지어주시고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려는 걸 아시곤 출산 비용과 조리원 비용도 모두 내주셨어요. 사실 시부, 시모 두 분 다 공무원이셔서 저희보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본인들과 우리 세 식구 보험료와 퇴직하면 실버타운 들어간다고 따로 모으는 노후 자금도 있어서 매달 꽤 많은 지출이 있을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 기저귀와 분유값까지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덜컥 아이를 가져서 결혼해놓곤 매번 시부모님 도움을 받는 것에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서 결국 시댁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착한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미안해하시면서 본인들이 생활비 100만 원을 대신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생활비로 겨우 50만 원을 가져올까 말까인데 시부모님이 1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니까 남편한테는 실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애까지 낳았다니 앞날이 캄캄한 게 너무 우울하기만 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동안 남편이 각종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닌 덕에 인맥이 꽤 넓다는 거였어요. 그 인맥 덕분에 지인들 소개로 등록하러 오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지인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와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돌리면서 홍보도 해주더라고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정말 손가락만 빨다가 그렇게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에 한 1년쯤 지나고부터는 제법 수월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트레이너 월급과 대출금과 이자, 운영비로 나가는 돈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거든요. 여전히 생활비로 가지고 오는 돈은 회사 다닐 때 벌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가끔 150만 원씩 가지고 올 때도 있긴 했지만 아기 돌잔치까지 치르고 나니 결국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제 육아휴직이 끝나서 아이는 어린이집 1세 반으로 등록하고 드디어 저는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마다 제가 버는 월급 300만 원이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도 100만 원씩 주시던 거 그만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는 것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다툼거리가 생겼습니다. 애 키우는 동안은 화장도 잘 안 하고 집에서 입기 편한 옷만 입다 보니 외모에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회사에 복직하고부터는 결혼하기 전처럼 화장도 하고 복장도 갖춰 입으면서 외모를 가꾸게 되었어요. 그렇다 해도 품위 유지 정도였지 과하게 꾸미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슬슬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택배 보니깐 또 네 옷이더라? 무슨 옷을 자꾸 사냐? 받쳐 입을 흰 셔츠가 마땅한 게 없어서 비싼 거 산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냥 아무 티나 입고 다니면 되지. 꼭 흰 셔츠가 있어야 돼? 왜? 회사에 누구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 애엄마면 애엄마답게 입고 다니라고. 바람난 여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남편이 어이없었지만 애 키울 때 핀잔 듣는 것과는 다르게 기분이 막 나쁘진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다툼 몇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식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룹별, 팀별, 동아리별, 동기별, 직급별 등 회식 공지가 자주 올라왔어요. 모든 회식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직급 높은 상사들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친한 동기들끼리 갖는 회식은 꼭 참석하려고 했어요.
진급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상사들한테 일 잘하고 적극적인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아이는 시부모님들이 봐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이 없었고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회식이 있다고 하면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도 30분 단위로 전화를 하면서 아직도 술 마시냐고 타박이었습니다. 오늘 또 회식이야? 너 회식 때문에 회사 가냐? 무슨 여자가 허구한 날 회식이라고 술만 마시고 다녀? 무슨 소리야. 돈 벌러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그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 쓰는 거 몰라서 그래? 남편은 헬스장 하는데 넌 그 잘난 회사 다니면서 돈 번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번지르르한 남자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남편이 우스운가 봐? 거기 남자들 대기업 다닌다고 겉으론 점잖은 척 똑똑한 척이지 속은 다 쓰레기고 늑대야. 여자들 옆에 앉혀놓고 술 마시려고 회식 그런 거나 하는 거라고. 그런 자리에 꼭 끼고 싶냐? 당장 들어와.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아나 보지? 당신이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는 여자들 보면서 늑대 같은 생각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본다고 믿는 거잖아, 지금. 에이씨, 지금 말 다 했어? 그냥 네가 회식을 안 가면 되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회식을 술 마시고 늦게 오는 자리로만 몰아가고 화를 내니까 나중에는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본인은 결혼 전과 똑같이 모든 모임 다 참석하고 술 마시고 늦게 오는 날이 수두룩하면서 저는 끼케야 회사 회식이나 대학교 선후배 모임 정도만 나갔었거든요. 더욱이 술 취해서 들어온 적도 없었고요. 특히 대학교 선후배 모임은 남편과 같이 참석할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 와서 갑자기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너 아주 실실 웃더라.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니까 그렇게 좋디? 너 여기저기 해프게 웃는 게 꼭 술집 여자 같았어. 뭐? 지금 그게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기분 좋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사고 회로에 문제 있는 것 같아. 당신 말대로 거기 선배 후배들이 나를 술집 여자로 봤다는 거니? 당연하지. 회사 다니면서 돈 번다고 유세나 떨고 집에 있는 남편은 개무시하고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 그저 좋아서 해프게 웃는데 그럼 그게 술집 여자지 뭐냐? 남편은 이미 혀가 꼬인 상태였어요.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술주정을 하더니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며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녹음을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더 큰 일은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장급들이 다 참석하는 데다 곧 조직도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 회사 분위기도 살필 겸 해서 참석한 회식이었어요. 회식을 시작한 지 대략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남편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 왜 늦게 받냐고 화를 낼 걸 알고 있었기에 급히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은 급한 목소리로 애가 아파서 병원 가는 길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도 놀라지 말라고 하더니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양해를 구하고 부랴부랴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제 앞으로 남편 차가 와서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어서 타. 우리 드라이브 하자. 오늘 헬스장은 후배가 봐준 데서 오랜만에 당신이랑 놀려고 시간 뺐어. 애는? 병원 간다며. 아까 전화로 한 얘기는 뭔데? 그리고 당신 내가 여기서 회식하는 건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거야. 당신이 회식 핑계대고 바람이라도 났을지 누가 알아. 그래서 당신 회사 앞에 있다가 한번 따라와 봤지. 유미는 우리 엄마가 봐주고 있어서 잘 놀고 있을걸. 애가 아프다고 해야 당신이 바로 뛰쳐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이니까 유미 걱정 안 해도 돼. 뭐? 바람? 당신 의처증이야? 와이프 바람 날까 의심하고 아이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드라이브니 뭐니 하자고? 당신 그러고도 웃음이 나와?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오늘 회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애 괜찮으면 됐지.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걸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는 기껏 여기까지 온 남편한테 그렇게 화를 내야 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제 다시는 의심 안 하고 무조건 믿을게. 화 풀어, 어? 그렇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일단락 짓기는 했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대놓고 의심은 못하면서도 제가 조금만 늦는다고 하면 계속 확인 전화를 해대며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의심받을 행동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의처증을 무시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들어오는 일정 금액의 월급이 생기고 어느덧 남편 헬스장도 자리를 잡으면서 저와 남편은 더는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이제 자기도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골프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아이 보랴 존체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헬스장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데 남편이 취미생활로 골프를 시작하겠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 취미가 운동이라며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또 무슨 골프를 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취미로 하는 거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건 일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이제 좀 다른 운동이 하고 싶어. 나도 운동하고 싶은데 육아랑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 좋아하는 운동을 매일 하면서 이젠 골프까지 치러 다닌다고? 당신 나한테 헬스장 와서 운동하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 너 운동하는 거 싫어하지 않았어? 그리고 집에 있으면 매일 쉬고 싶어 했잖아. 다 너 생각해서 운동하라고 얘기 안 한 건데 그걸 모르냐? 나도 산악회였어. 운동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매일 회사 일에 집안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집안일 도와줄 생각은커녕 골프 치러 다닐 생각을 하니? 다닐 거면 나도 같이 다녀. 같이 다니면 유미는? 너는 주말에도 시댁에 애 맡기고 놀러 다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야 좋게 말해서 취미니 단골 회원들이 봤다 하면 골프 얘기를 하길래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렇잖아도 온갖 모임이니 약속이니 바깥 일정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골프를 핑계로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나가더니 언제부터는 주말마다 1박 2일로 골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단골 회원들이 주말마다 리조트로 골프 치러 가자고 했다길래 그럼 나도 애 데리고 따라가서 좀 쉬고 오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펄쩍 뛰면서 비즈니스로 가는 건데 너는 그런 자리에 애 데리고 껴야겠냐고 남편 일망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 운영하면서 단골 회원들과 친분을 쌓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결국 이해하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림과 육아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온전히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더욱이 주말은 남편의 외박으로 정말 철저하게 독박 육아 신세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회사 친한 동생이 남편 헬스장 있는 동네로 이사했다고 거기 헬스장 등록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굳이 연락 안 하고 퇴근길에 같이 헬스장을 들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아서 뭐 잠깐 나갔겠거니 생각하고 커피나 마시고 올 겸 동생과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 바로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된 차들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는데 남편 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차 안이 잘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여자 육감이란 게 뭔지 저도 모르게 남편 차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차 안을 들여다보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다른 차 사이로 몸을 숨겼는데 마침 어린 여자애와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어린 여자애는 헬스장 직원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카운터 알바인 것 같았어요. 우습게도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둘은 가볍게 눈빛을 주고받고는 각자 떨어져서 건물 안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한 동생도 내가 당황하는 걸 보더니 바로 눈치채고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고 해서 그날은 헬스장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어요. 분명 저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바람이 났는데 증거도 없이 무작정 실토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요리조리 고민하고 알아보다가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석 쪽에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형 녹음기를 두었다가 3일 뒤쯤 들어보았는데 역시나 그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오빠 자기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앳돼 보여서 어린 줄만 알았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애도 남편이 있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끼리 그것도 나이 차이가 10살은 넘게 나면서 오빠 자기야 하는 걸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이번 주말에는 어디 펜션 예약했는데 거기 뷰가 어땠고 음식은 어땠고 하면서 떠드는데 말을 종합해보니 그동안 단골 회원들과 골프 여행을 갔던 게 아니라 이 어린 알바년과 밀월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혼자 다 하고 주말 돼서 독박 육아했던 걸 생각하니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헬스장 근처로 가서 남편을 불러내고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나보고는 의처증이라고 뭐라 하더니 너는 의부증이냐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주말마다 딴짓하니깐 좋냐? 나 당신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온 거야. 오리발 적당히 내밀지. 갑자기 딴짓이라니. 단골 회원들이랑 골프 치러 가는 거 허락해놓고서는 갑자기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건 뭐냐?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답지 않은 얘기하려고 불러내기나 하고 나 헬스장 들어가 봐야 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왜? 그 알바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싶든? 아이고 참 유별난 사랑이다. 너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하러 온 거야. 그렇게 어린애랑 바람나서 주말마다 외박이나 하고. 정말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 의부증이냐? 내가 걔랑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헬스장 말아먹을 일 있어? 내가 직원이랑 바람나게. 너나 말 조심해. 실토할 기미 없이 자꾸 오리발을 내밀길래 녹음기를 틀어서 그간 둘이 했던 대화를 들려줬어요. 오빠, 저번 주말에 갔던 곳 침대가 너무 편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곳으로 잘 고른 거 맞죠? 나 침대 불편하면 못 자니까 펜션 리뷰랑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돼. 알죠? 역시 오빠밖에 없어. 너 침대 불편하면 못 자는 거 알고 내가 항상 스위트룸 뺨치는 곳으로 예약하잖아. 이번에도 마음에 들 거야. 너랑 마실 와인도 완전 고급진 걸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하라고. 가만 듣고 있던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갑자기 녹음기를 집어서 냅다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이게 뭐야? 남편 뒤낚이려고 이런 거 몰래 넣어둔 거지? 이 정신 나간 년. 야, 네가 지금 구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날 의심했나 봐. 이제 보니 너 아주 무서운 여자였구나. 둘이 같이 있는 걸 이미 봤는데 증거도 없이 실토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야말로 자기가 이러고 다녀서 그동안 나 의심했던 건가 봐? 뭐라고? 그게 그거랑 같아? 남자가 여자 의심할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바람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쩌다 한 번인지 지금까지 여자 갈아치워가면서 바람 피웠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여보, 나 걔랑 바람 피우는 그런 관계 아니야. 걔가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결혼하고 남편은 뭔 공부를 한다나 그래서 걔가 그렇게 알바 뛰면서 뒷바라지 한다길래 기특해 보였어.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안 돼 보이고 하니까 한두 번 밥 사주고 그랬던 거지. 진짜로 걔랑 그렇게 그런 사이 아니야. 나 걔가 오빠 오빠 하면서 엉겨붙잖아. 자기 나 못 믿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았냐? 당신 헬스장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다 이해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당신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따위 짓이나 하고 다닌 거야? 은혜도 모르는 등신 같은 놈.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할 줄 몰랐다. 뭐? 왜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잘했으면 이 일도 헬스장 잘 되는 일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되겠네. 돈 번다고 생색내기만 했으면서 뭘 이해하고 뭘 참았다는 건지.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다른 사람 만나서 즐기든가. 너도 나 몰래 딴짓하고 다녔을 거 아냐? 나는 네가 회사 간다고 하면서 치장할 때부터 알아봤어. 지금 나보고 맞바람이라도 피라는 거야? 난 그동안 회사 다니고 매달 또박또박 월급 받고 유미 잘 키울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남편이 바람난 줄도 모르고 바보 등신같이 혼자 일하고 살림하고 유미 케어도 내가 혼자 다 하면서 속 터져. 너는 뭐든지 생색내야 직성이 풀리지.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증거 잡아서 아주 신이 나셨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딸아이 생각해서라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알바년과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어차피 알게 된 거 이번 주말에 여행만 갔다 오고 헤어질게. 펜션 예약한 거 취소 못한다고. 얼마나 비싸게 예약한 펜션인데. 내가 다른 여자랑 가려고 잡은 펜션인데 당신이 갈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 번은 좀 이해해주라. 나도 당신 딴 남자 만나 즐기는 거 한 번은 이해해줄게. 너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보든가. 그래? 나라고 못 즐길 것 같아? 알겠어.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앞으로 즐기면서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굴 만나서 즐기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화나서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주말에 정말 그 알바년이랑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상간녀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헬스장 앞에 숨어 있다가 상간녀를 따라가 집을 알아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다시 상간녀 집 앞으로 갔어요. 잠시 앞에 있었던 그 집에서 어느 남자가 책이 많이 든 것처럼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자연스레 헝클어져 있고 무릎이 튀어나온 운동복을 입은 채 터벅터벅 걷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고시생 같아 보였습니다. 집 앞에서 바로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따라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말을 붙여보았어요. 당신 아내가 일하는 헬스장 사장 아내 되는 사람인데 내 남편과 당신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저를 정신나간 여자 보듯이 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당신 아내가 일하고 있는 헬스장의 사장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어디 카운터 알바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헬스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볼일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과 당신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상간녀의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상간녀의 남편의 얼굴빛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아내 목소리가 맞네요. 이 여자 전에도 바람 피운 걸 저한테 걸려서 제가 눈 딱 감고 용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어쩐지 며칠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 했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나 보군요. 아무튼 그래서 당신은 어떡하실 생각이죠? 저는 이미 남편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이혼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그런데 당신도 당신 아내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굉장히 평안해 보이세요. 사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예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바람을 피는 거죠. 제 아내도 저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이면 둘이 불같이 화내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제 남편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껴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할 때 역으로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상간녀 남편과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CCTV로 증명이 되는 호텔을 찾아 미리 예약하고 그날 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둘이 다정이 있는 듯한 사진을 찍어서 각자 배우자한테 보냈더니
사진을 보내고 몇 분 안 돼서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게 뭐야? 정신 나갔어? 야, 너 지금 어떤 새끼랑 있는 거야? 네가 아주 술집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네가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즐기고 살라며.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건 괜찮고 내가 그러면 술집 여자냐? 여자랑 남자가 같아? 같냐고. 그것도 애 엄마가 남편 보란 듯이 다른 남자랑 그렇게 뒹굴 생각을 해? 남편이 불그락 푸르락 화를 내는 걸 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간녀 남편도 옆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매몰차고 냉소적으로 나도 바람 피울 수 있지만 당신 존중하고 사랑해서 안았던 건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배우자와 통화를 마치고 각자 헤어져서는 저는 다른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더러운 여자라고 소리치면서 냅다 뺨을 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남편 뺨을 한 대 갈겼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저를 사정없이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운동이 취미인 근육질 남자가 인정사정 없이 주먹질을 날리는데 도저히 피할 도리 없이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숨이 찼는지 잠깐 헐떡거리면서 멈추길래 없는 정신을 부여잡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처에 갈 곳이라곤 시댁뿐이라 시댁으로 도망쳤는데 시부 시모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아연실색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개 패듯이 때렸다고 겨우 말하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치료가 끝난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시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폭행당한 모습을 보신 시부모님은 차마 이혼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회사에는 2주가량의 병가를 냈고 친정 부모님께는 폭행 사실을 빼놓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친정엄마가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저기 멍투성이에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기겁하실 엄마를 생각하니 그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신다는 걸 굳고 말리고 바로 일사천리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유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넉넉하게 받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폭력당한 기억이 쉽게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불면증도 생기고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어 달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는 피크타임의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봐주다가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가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은 채 벌벌 떨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당신이 바람 피워서 그래서 그런 거였다고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 끝난 일 가지고 여기서 왜 이러는 건데? 여기 헬스장이라고, 내가 일하는 헬스장.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밤마다 당신이 꿈에 나와서 그날처럼 나를 때리고 짓밟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그날의 악몽을 꾼다고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리기 위해 서둘러 다가오는데 옆에서 운동하다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던 건장한 남자 두어 명이 남편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저를 때리지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아니, 오해예요, 오해. 지금 저 여자가 쇼하는 거라고요. 나 물 먹이려고 쇼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발 때리지만 마세요. 제가 하란 대로 다 할게요. 당신이 때리고 나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부탁해요.
다른 운동하던 사람들도 웬 여자가 갑자기 때리지 말라면서 큰 소리로 울고불고 애원하니깐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을 보이다가 상황 파악이 되면서부터는 전 남편을 향해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헬스장 회원들에게 전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 전에 헬스장 운영했던 선배가 학교 동문회에도 전 남편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는 선배와 후배들한테서 괜찮냐고 묻는 안부 연락이 몇 차례 와서 알게 되었네요. 헬스장은 바람 피운 폭력 남편이 사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있던 회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빚만 떠안고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도 남편은 상종 못할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 많던 인맥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헬스장을 찾아가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났더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상간녀 남편도 이혼하고 잘 정리되었는지 궁금해져서 오랜만에 상간녀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폭력당한 얘기를 듣고는 본인이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되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본색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혼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과 얽힐 일 없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여자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비는 통에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으로 꼬셨다고? 돈 많은 사람이 꼬시는데 한 번 넘어간 걸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네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넘어갔겠냐고. 그러면서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우기잖아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면 안쓰럽기라도 하지. 정말 좋아했던 게 아니라는 건가요? 바람 피운 걸로 봐서는 좋아했다고 하기도 염치 없겠지만요. 제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마누라로 살아보는 게 그 사람 소원이었는데 사실 이 일 터지기 전에 사법고시 1차 붙고 2차 준비 중이었거든요. 고지에 다다른 거였는데 그새를 못 참고 바람을 저지른 거죠. 지금은 3차까지 다 붙고 첫 발령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못나서 바람 피운 거라 고집 부리더니 그동안 자기가 내조 잘해서 제가 합격한 거라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 그래도 정말 잘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일만 남으셨네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전 남편 소식은 들으셨나요? 전 남편분이 저희 집을 몇 번 찾아와서 집사람한테 매달렸던 모양인데 아내가 스토커로 신고했더라고요. 그날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이 소문나서 헬스장 망하고 문 닫았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결국 이혼당하고 상간녀한테 차이고 스토커로 신고까지 당하다니 역시 다른 사람 고통 준 만큼 자기도 벌을 받네요. 저희가 비록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곧 회사에서 진급할 것 같거든요. 정말 잘 됐네요. 진급하신다니 축하드려요. 지은 씨도 앞으로 더 잘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면서 헤어졌답니다. 어느 날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도 전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이혼할 때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거든요. 너는 아주 얼굴이 확 폈구나. 민우는 요즘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너는 혼자 편히 지내서 좋으냐? 그렇게 우리 아들 인생 골로 보내버리니까 좋아? 어쩜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냐? 남자가 한번 바람 피운 걸로 이사다를 만들어놔? 내 아들만 이게 무슨 고생이니? 민우 씨가 고시원에서 지내든 노숙을 하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다를 만든 건 제가 아니라 민우 씨예요. 네 말 무슨 말인지 안다 알아. 그래도 유미 아빠고 1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니? 자기도 반성 많이 했을 거다. 내가 단단히 일러두기도 했고 민우 걔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이제 다시는 지나가는 여자도 쳐다보지 않겠다더라.
너한테 그런 건 너무 화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앞으로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내 각오를 단단히 받아왔으니 이제 좀 마음 풀고 민우 좀 한번 만나봐라. 너랑 이혼하고 완전 페인처럼 살고 있어. 아가. 네? 제가 민우 씨를 왜 만나야 하죠? 설마 민우 씨랑 다시 합치라는 얘기신가요? 제가 어떻게 맞았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찾아와서 다시 만나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아가예요? 저 이혼했어요. 그거야 이제 지나간 일이잖니. 네가 민호와 다시 합친다고 하면 네 시아버지도 마음 풀고 다시 받아줄 거다.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만한 일로 애 이만큼 힘들었으면 됐지. 그리고 네가 싫다고 유미 아빠 없이 키울 거니? 애 엄마가 돼서 자식 생각도 해야지. 유미 생각해서라도 합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난. 얼른 민우랑 재혼해라. 어머님, 그만한 일이라뇨? 그리고 그런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다시는 저 찾아올 생각하지도 마세요. 민우 씨나 당신이나 정말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었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당신은 그냥 아줌마예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10년을 정주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면서도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홀가분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낸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딸아이와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다니는 회사가 복지 혜택이 좋은 곳인데다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도 힘든 상황들은 거의 없답니다. 딸아이도 10살이 넘어서부터는 제법 의젓하게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도 큰 의지가 되어 주었고요. 요즘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딸아이와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고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은 듯해서 매일매일이 만족스럽답니다. 아무튼 파란만장했던 저의 이혼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